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김우영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김병민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캠프 대 캠프 오늘 여야 대선 후보들의 하루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다은 앵커. 네, 오늘 대선 후보들의 하루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선대위 국가비전위원회 출범식에 함께하며 본격적인 원팀 행보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이낙연 위원장님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서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얻어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여야 대선 후보 가족 등을 둘러싼 공방을 겨냥한 발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대선과 관련되는 부정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것을 둘러싼 공방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검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을 직접 방문해서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진상규명할 의지가 없고 진상규명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진상이 규명되면 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런 중범죄 혐의에 휩싸인 후보가 이 진상규명에 협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같이 앉아가지고 국가 장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선대위의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냉정하게들 판단하시고 발언들을 좀 해주실 걸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대선을 72일 앞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주요 발언 살펴봤습니다. 네, 김우영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그 이재명 후보, 이낙연 전 대표 사실 명락대전으로 불릴 만큼 좀 경선 후유증이 좀 있었는데 오늘 출범으로 원팀 선대위 본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약간 상반된 측면이 있으셔서 서로 협력하면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관계신데요.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그 도전적인 스타일이시고 또 이낙연 대표님은 절제적인 어떤 위기 관리자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 속에서 변화 개혁을 추구하는 어떤 두 사람의 협력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출범식에 서른 의원 또 홍영표, 박광원 의원 등 그 이낙연 캠프 핵심 인사들이 좀 동참을 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계승 발전의 입장에서의 이재명 후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승의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내는 분으로서 어떤 코로나 대응, 민생 정책을 챙기는 것 이런 부분은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 잘 그 비전을 갖고 계시고 또 새로움을 더하는 부분, 또 미래 개척 부분 이런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특징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새로움에 더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선대위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인 대변인께서는 예. 그 두 원팀 선대위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고초를 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마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통합하고 혁신하는 행보를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분위기가 좋고 항상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려갈 때는 많은 일들이 좋아 보이지만 다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 갈등의 지점들이 노출되게 되는 게 정치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장동에 관련된 문제가 사실 말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많은 목소리들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어느 정도 갈등의 국면들이 노정돼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거나 대장동에 관련된 문제들이 증폭되기 시작됐을 때 지금 맞잡고 있는 두 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좀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김우영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둘 다 겨냥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의 본령이 어디냐, 국리민복이거든요. 네. 상대방의 어떤 검증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정치의 목표가 사라집니다. 정치의 목표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위 말해서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나치게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나 네거티브에 집중하다 보면 그 본령을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각사로 하지 말자, 상호 간에. 그런 어떤 국정을 경험한 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명민 대변인도 아까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갈등이 좀 진폭이 되는 과정에서는 손이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정부를 좀 설득하고 양도세나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팀이 됐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갈등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마 이재명 후보가 가장 바라는 마음이겠습니다만은 정치인들, 특히 많은 이 대통령 후보까지 나섰던 많은 정치인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드높이기 위한 이 백의종군의 길보다는 그 다음에 있는 본인의 정치적 행보 그리고 이미지를 주력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펼치고 있는 행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편한 기류로 작용되고 그것이 핵심 지지층으로 볼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불편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스스로가 낮은 자세로 이 부분을 극복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더 많은 목소리를 내게 될 건지에 따라서 이 갈등들이 봉합되면서 통합이 될지 아니면 더 어려움이 증폭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김우영 대변인께 사실 앞으로 비전의 역할과 또 행보도 좀 관심이 되는데 그 내년 1월 5일에 비전 투어 첫 행선지가 광주더라고요. 광주에서 던지는 첫 메시지 뭘로 잡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뭐 아직 확정되진 않았죠. 오늘 출범했으니까. 네네. 근데 그 비전 위에 그 화두는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요. 광주는 아픈 상처를 갖고 있지만은 그 5.18에 그 도청에서 마지막 사라져 가신 분들이 미래의 후대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그게 미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광주형 자동차, 뭐 AI 센터, 또 에너지 공과대학 이런 식의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미래 투자적 접근을 과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국가 비전위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 좀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 리얼미터 그리고 KSOI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대선 다자대결 구도에서 또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지금 접전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양상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김우영 대변인께 먼저 좀 여쭤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이번 결과와 관련해서 골든 크로스라기보다는 데드 크로스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상대가 좀 부진하면서 약간 나타난 효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본인이 이제 자평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당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뭐 가장 핵심적인 건 현재 이제 40% 수준에 근접해 있는데 그거는 적극 지지층 플러스 소극 지지층이 떨어져 나갔다가 지금 회복한 수준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한 17%쯤 되는 중간층 크로스 보팅 그쪽에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코로나19 극복, 그다음에 경제 회복, 미래에 대한 긍정적 확신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어필이 되어야만 중간층들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다시 갖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어찌됐든 추세적으로는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 어제 이제 김건희 씨가 사과를 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판단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조사는 그 사과하기 전까지인데 그게 반영이 되면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국민들께 가지고 있는 진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어제 김건희 대표가 국민께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요. 지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관련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노력했고 그리고 난 다음 국민께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대해서 다시금 김건희 대표의 직접적인 사과까지 이어지게 됐죠. 말씀 주신 것처럼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제 있었던 한 번의 사과로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건 아니겠죠. 주시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러면 숙고하고 자성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72일 정도 남아있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만 선거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고 앞서 설명해 주셨던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하기 위한 후보의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면 지금 다소 주춤하고 있는 여론들도 다시 반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김건희 씨의 역할은 뭐 선거운동 전면에 나서지는 않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반성하고 자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해주고 판단하는지를 충분하게 듣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 가정 내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역할해야 될지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우영 대변인께도 여쭐게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좀 자제를 했는데 장경태 의원은 이제 악어의 콧물이라고까지 표현을 썼어요. 어떤 게 불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그 전체적인 사과의 어떤 맥락을 보면은 국민들에 대한 사과라고 하기보다는 그 부분은 매우 소홀하게 취급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떤 그 경력이나 이런 거를 부풀리거나 한 것은 뭐 돋보이기 위한 그런 의도치 않은 그런 결과였다. 그 나머지는 주로 남편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네. 뭐 아이를 못 낳아서 미안하고 또 남편의 앞길에 뭔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미안하고 이게 이제 남편에 대한 어떤 애정의 표현 뭐 이런 부분으로 이 그 대국민 그 사과가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국민의 사과를 한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한 그렇습니다. 사과였다. 아니 뭐 물론 우리가 인의를 따질 때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 또 사과를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또 사과를 하겠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의 자세로 듣고 싶어 합니다만 그러기에는 너무 구체성이 없고 또 사과나 이런 것에 대한 진정성도 좀 퇴행적이다. 왜 여성은 뭘 낳아주고 뭘 해주고 남편의 앞길에 가로막고 이런 존재여야 하는가. 당당한 여성으로서의 좀 자기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반영돼서 뭐 주 후반에 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서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경고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겨냥한 거 맞죠? 특정인을 겨냥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위기 국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 있는 위계 질서에 대한 언급들도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당이 일사불란하게 누구의 지휘와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직이 정당이 아닐 겁니다. 정당 민주주의는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의기투합하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정치의 기본 본령일 텐데요. 그렇다면 야당으로서 정권을 교체하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에 대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제3자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지켜보면서 평론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있는 어려움의 국면들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특정인 한 명 한 명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윤석열 후보 모두 이야기를 꺼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는 언제까지 밖에 있는 거예요? 아마 이준석 대표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많은 목소리들을 충분하게 경청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로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또 충실하겠다고 얘기를 한 만큼 72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떻게 본인의 역할들이 충실하게 될지는 모두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우영 대변인께는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오늘 대장동 현장을 갔어요. 네. 가서 발언이 좀 셌습니다. 대장동 범죄 게이트의 핵심 몸통은 이재명 후보다. 게이트 그림의 완성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퍼즐이다. 이렇게까지 사실상 직격을 했거든요. 저분이 말입니다. 그 검찰총장 때부터 이 권력 기획에 상당히 능한 그 용의주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제 그 김건희 씨의 사과 또 거기에 대한 논란을 이 타인의 허물을 공격함으로써 전환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국면 전환을 꾀했다. 그렇죠. 대장동 지금까지
그 3개월 반 동안에 그 수많은 공격이 있었지만은 제대로 증명된 게 없거든요. 오히려 뭐 김만배 씨 누나가 그 집 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의 허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타인의 허물만 허물이다? 그게 이제 권력이 내면화, 체질화된 사람이 갖는 지나친 자기 과신의 오류라고 판단됩니다. 반론이 네. 있으십니까? 김문기 처장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로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유족의 안타까운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왜 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윗선을 향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며 특검을 하겠다는 여야 정치권에서 이 특검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국민적 질타가 쏟아집니다. 지난 한 주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만 야당인 윤석열 후보를 향해 왜 대장동에 가지 않는 것인가? 왜 김문기 처장의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인가? 저도 엄청나게 많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국면 돌파용이 아니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반드시 풀어야겠다는 제1야당이 대선 후보로서 대장동 현장을 찾은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이 진실에 그토록 자신이 있다면 말로만 특검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상선 특검 같은 정말 특검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 말고 신속하게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대표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이 대장동 특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좀 특검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그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사 윤석열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평가들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김우영 대변인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은 토론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싱크로도 들었습니다만 중범죄 형의에 휩싸인 후보가 진상규명 협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국가 장래에 대해서 같이 앉아서 논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합니다. 저도 창피하다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토론은 그 민주주의 그 자체거든요. 그 민주주의는 그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기에 민주주의의 적인 사람한테도 유리한 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인정, 그 파트너십 이걸 바탕으로 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악인화로 딱 규정을 하고 나는 절대선이다. 내 말의 그 기준이 상식이다라고 예단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시도를 왜 이렇게 민주사회에서 투명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 이 시점에 또 지금 토론해야 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특정한 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만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민주주의자라고 하기 어려운 좀 가슴을 좀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안 받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토론? 뭐 김종인 위원장님은 뭐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잘하고 이렇게 규정을 하던데 그거 아닙니다. 토론은 잘하고 못하고는 말장난이 아니고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솔직히 뭐 잘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속에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국민들이 보면서 그 사람의 느낌, 태도를 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가 그걸 보는 자격시험과 같거든요. 자격시험에 응하지 않고 그 뭐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국민들의 검증을 통과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김병민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그 윤석열 후보는 이제 자신도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16번 토론을 하고 뭐 내가 자신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근데 말 바꾸기를 하니까 자꾸 정책적인 일관성이 없는데 우리가 정책을 놓고 토론을 해야지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토론을 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국민들이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토론이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국가의 정책, 미래 비전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16번의 경선 토론을 지켜보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토론으로 토론의 맥이 빠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민주당이 경선 토론을 지켜보면서 바지라도 벗으란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토론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냐 많은 비판이 민주당 경선에도 쏟아졌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토론하게 되면 국민의 목소리에 맞춰서 묻게 될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아니라고 말을 바꾸는 상황이 오게 되면 토론을 통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대결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재명 후보가 진심으로 대장동에 그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면 신속하게 특검에 합의하고 그리고 국가의 미래 정책을 논하기 위한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과 토론이 좀 얽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두 정당이
그 지혜를 발휘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좀 궁금증도 해소를 하고 좀 답답함도 좀 해소를 할 수 있게 진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캠프들 캠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